한국은 이제 독일을 추월했습니다. UN 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2023년 세계 6위로 도약했으며 독일은 9위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경제혁신지표에서도 한국은 11위, 독일은 12위를 기록하며 두 나라의 위치는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혁신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라고 말하는 독일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경제학자 클라우스 레만입니다. 독일과 한국 두 나라는 제 학문적 여정과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제가 처음 경제학을 공부하던 시절 독일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기적의 나라였습니다.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문구는 단순한 상표가 아니라 품질과 신뢰의 상징이었고 라인강의 기적은 전후 경제 부흥의 교과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은 제조업과 기술력의 강국으로 세계 경제를 이끌며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역시 우리나라를 배우려던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 발전은 독일의 모델을 따라 중공업과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80년대 젊은 경제학자로서 한국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한국이 독일의 성공에서 배우려는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당시의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4년의 한국은 제가 처음 알았던 그 나라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습니다. 최근 독일은 과거의 영광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 기반은 여전히 강하지만 전기차,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산업에서는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산업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며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가 혁신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경고가 독일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경제 다각화와 혁신을 통해 독일을 앞서고 있습니다. UN 지적재산권기구가 발표한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2023년 세계 6위로 도약했으며 독일은 9위로 하락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한국의 특허와 창의적 연구에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이 독일을 추월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경제혁신 지표에서도 한국은 11위, 독일은 12위를 기록하며 두 나라의 위치는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알게 된 건 20대 후반의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하던 1981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뮌헨에 있는 한명문대학에서 조교수로 임용된 직후였고 경제학 박사 학위를 막 마치고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이룩한 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제 강의에는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눈길을 끈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독일 교과서에 등장하는 건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과 한국전쟁 정도뿐이었죠. 그러나 강의를 진행하며 한국 학생들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독일의 경제 모델에 대해 끝없이 질문하고 더 깊이 파고들며 왜 이런 모델이 성공했는지 철저히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난 후 한 한국 학생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독일은 어떻게 전쟁 후 이렇게 빠르게 경제를 재건할 수 있었나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강한 열망에서 나온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일 학생들에게서조차 들어본 적 없는 질문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조금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국민소득은 독일에 비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배움에 대한 열정과 나라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는 독특했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독일 유학생들과는 다르게 항상 조별 과제에서 리더 역할을 맡고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공부하는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학생 한 명이
독일 경제사를 다룬 제 논문을 복사해 가더니 며칠 후 제게 빽빽한 메모가 적힌 종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독일의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가 한국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저 강의를 듣고 시험 준비를 할 뿐인데 그는 독일과 한국의 경제적 차이를 비교하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성공 모델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변형하고 적용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그들이 단순히 학문적 성취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집단적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배우려는 이유는 뭘까? 그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91년 저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서울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시 전반적으로는 소박함이 느껴졌고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 속에서 묘한 활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표정에는 무언가 굳은 결이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첫날, 저는 한국 경제 관료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경제 모델, 특히 제조업 중심의 경제 체계를 어떻게 자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성공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방향을 세우고자 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국의 한 관료가 저를 산업단지로 초대했습니다. 독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계와 공장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가까이에서 살펴보니 한국 기업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에서 기술을 수입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자국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곳에서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노동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매우 열심히 일했으며 시간에 쫓기듯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저를 따라오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독일의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희도 그런 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저를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독일은 마셜 플랜 같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 경제를 재건했지만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독일이 배웠던 교훈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교훈을 더 빠르고 현명하게 적용하고 있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일정 동안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배운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나라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은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곳은 분명히 성장 가능성이 넘치는 나라였지만 아직은 발전 과정에 있던 개발도상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가 알던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2003년 저는 한국의 한 학회에 초청받아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첫 방문 때 보았던 단순하고 소박했던 도시의 모습은 사라지고 초고층 빌딩과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가진 현대적인 도시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한국산 자동차들이 가득했고 간판마다 삼성, LG, 현대 등 한국 기업의 이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10여 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회 첫날, 저는 발표를 하기 전에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몇몇 학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일처럼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첨단 기술과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독일의 경제 모델을 뛰어넘어 새로운 경제적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독일의 제조업 성공 사례와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연이 끝난 후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 청중들은 더 이상 독일을 단순히 배우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의 첨단 산업이 독일의 전통적 제조업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또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독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독일과의 비교에서 점점 대등한 위치에 서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참석자가 질문한 내용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독일은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현재의 한국은 더 짧은 시간 안에 더 큰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독일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독일이 가르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독일이 배우는 입장에 서야 한다는 현실을 그 자리에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학회가 끝난 후 저는 한 한국 기업의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삼성전자였습니다.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이곳이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구원들은 최신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고 그들의 자신감과 열정은 무한해 보였습니다. 한 연구원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강렬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단단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그들만의 끝없는 도전 정신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기업 문화 역시 독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안정성과 전통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은 속도와 혁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한국의 연구소와 기업들은 항상 빠르게 변화를 수용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열정적이었습니다. 독일 학계와 언론에서는 점차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자각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과거 독일을 배우던 나라였던 한국이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넘어 독일과의 비교에서 독일의 약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독일 내에서 활발히 논의되던 철도 문제와 디지털 전환 이슈를 연구하던 중 한국과의 격차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유럽 내에서 교통 인프라와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문제는 정체였습니다. 독일의 철도 시스템은 시간 엄수율이 점차 떨어졌고 기차역의 관리 상태도 예전만큼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KTX와 같은 고속철도는 전 세계에서 시간 엄수와 효율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독일 언론에서도 이러한 비교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한국의 철도 시스템과 비교하며 독일 열차의 시간 엄수율 저하와 서비스 질 저하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한 매체는 독일 철도를 KTX와 비교하면 독일은 이제 유럽 중심이 아니라 과거의 유산에 의존하는 제자리 걸음 중이다라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독일 철도가 전반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긴 했지만 그들은 한국의 효율성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철도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독일이 한국과의 격차를 가장 뼈아프게 느낀 분야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5G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며 정보통신 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느린 진행 속도와 관료주의적 규제 때문에 한국과 같은 빠른 변화를 따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인터넷 속도는 한국과 비교하면 실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독일의 평균 인터넷 속도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통계는 독일 국민들조차 자주 섞인 농담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독일 학계에서도 논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독일은 여전히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 이후 전통적 제조업에 의존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간과한 측면이 컸습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첨단 기술과 창의력을 경제의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에 열린 독일의 한 경제학 학회에서 발표된 보고서는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독일의 제조업 중심 경제가 향후 10년 안에 심각한 정체를 겪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국과 같은 첨단 기술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발표 후 독일 내 여러 기업 대표들이 한국의 경제 모델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독일이 더 이상 한국에게 가르칠 것이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독일의 자동차 산업도 한국과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독일 자동차 회사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뛰어난 엔지니어링을 자랑해왔지만 이제는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없이는 미래를 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독일이 과거의 명성을 유지하려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 학계와 언론은 점점 더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의 기반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분석하고 배우려는 노력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적 발전에 놀라움을 느끼고 있던 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 소위 말하는 K컬처였습니다. 과거에 한국은 산업화와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 발전한 나라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문화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그 당시 20대 후반으로 독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젊은 세대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아빠, BTS 알아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BTS, 뭐라고? 딸은 웃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제게 내밀었고 화면 속에는 7명의 젊은 한국 남성들이 화려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BTS는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고 그들의 음악은 단순히 팬들을 즐겁게 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자기 개발, 사회 문제, 그리고 청춘의 고민을 다루며 팬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K컬처는 단지 음악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제가 독일 대학에서 가르치던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혹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아직 보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그 학생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그 작품이 단순히 한국 영화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생충은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고 2020년에는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영화는 큰 화제를 모았고 저희 대학에서도 관련 세미나가 열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세미나를 준비하며 한국 영화가 단순히 한국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관객들에게도 공감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는 독일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제 수업에서 만난 몇몇 학생들은 주말마다 한국 드라마를 몰아보는 것이 취미라고 말했습니다. 한 학생은 저에게 한국 드라마는 캐릭터의 감정 표현이 섬세하고 스토리 전개가 흥미진진해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K컬처는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미용 산업, 패션, 심지어 음식 문화까지 독일에서 점차 유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여러 도시에 한국 식당이 생기기 시작했고 독일 청년들은 김치, 비빔밥 같은 음식을 맛보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K컬처를 단순한 문화적 성공으로 끝내지 않고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K-팝 그룹의 활동은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었고 그들이 나오는 광고는 한국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삼성, 현대 같은 기업은 K컬처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 자사 브랜드를 더 널리 알리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산업화의 성공 사례로만 주목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고 이를 경제 성장과 소프트 파워로 전환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독일도 과거에는 베토벤과 괴테 같은 문화적 아이콘을 통해 세계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발휘했지만 지금은 그 역할을 한국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적 성공이 독일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국가를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한국의 새로운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독일이 한국에 경제적 영감을 주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독일에게 문화적 영감을 주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는 한 학회에서 독일과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 후 한국에서 온 한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이 예전에 한국에게 가르침을 준 나라라면 이제는 한국이 독일에게 영감을 주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전환은 독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전 세계의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여전히 느린 인터넷 속도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디지털화가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한국의 디지털 성공 사례를 언급할 때 독일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부러움을 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교수님, 왜 독일은 한국처럼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나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가장 큰 아쉬움을 남긴 것은 독일 사회의 변화 속도였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전통적 제조업과 안정성에 의존하며 천천히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만난 많은 기업가들은 한국의 속도감과 혁신 정신을 부러워하며 독일도 이제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관료주의와 규제의 벽에 막혀 여전히 느린 걸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초 저는 독일에서 열린 국제경제학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히 독일 경제를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과 독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세션이 포함되어 있어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적, 문화적으로 독일과 대등하거나 심지어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 주제가 독일 학계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발표한 주제는 독일의 제조업과 한국의 첨단 기술, 미래 경제의 융합이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두 나라가 가진 강점이 얼마나 다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정교한 제조업과 고급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디지털화나 첨단 기술 산업에서의 혁신 속도는 느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 기반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5G 기술 등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저를 찾아와 독일과 한국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중 한 한국 학자가 던진 질문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과 한국이 각자의 강점을 기반으로 협력하면 전 세계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독일은 과거의 전통과 시스템에 얽매여 변화를 더디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저는 한 가지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과 한국 대학 간의 연구 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양국의 대학이 협력하여 두 나라의 경제 강점을 융합할 방법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 대학은 제조업의 전통적 강점을, 한국 대학은 첨단 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제공하며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2021년 저는 마침내 독일과 한국 대학 간의 협력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순히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두 나라의 학문적 강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 모델과 기술을 창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독일의 제조업과 한국의 AI 기술을 융합하여 스마트 팩토리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양국의 기업들과도 협력하여 진행되었고
학생들과 연구자들에게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독일과 한국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서로에게서 배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독일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을 보며 기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와 도전 정신을 배웠습니다. 반대로 한 한국 학생은 독일 학생들이 보여준 깊이 있는 분석과 철저한 연구 방법론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의 차이점은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게 개인적으로도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 독일과 한국의 관계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일방적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 관계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협력이 단지 독일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새로운 경제적, 학문적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24년 저는 독일 경제학회에서 특별 강연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독일에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과 독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독일은 한국의 모델 국가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독일에게 배움과 영감을 제공하는 위치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역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화에 맞춰 나아가는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연날, 저는 강단에 올라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1980년대에 처음 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을 꿈꾸던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독일을 포함한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혁신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한국이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저는 한국의 도전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1990년대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많은 나라들이 정체를 겪고 있을 때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안정성을 추구하며 기존의 제조업 중심 경제에 머물렀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며 두 나라의 혁신 속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했던 반면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며 독일이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디지털 전환과 첨단 기술 혁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상용화했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여전히 디지털화에서 뒤처져 있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청중들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강연 중 저는 K컬처가 독일에게 주는 메시지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단순히 즐거움의 수단으로 보지 않고 국가 브랜드를 알리는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BTS와 같은 K-팝 스타,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와 드라마는 한국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줄 뿐 아니라 경제적 성과로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독일도 과거 베토벤과 괴테를 통해 소프트 파워를 발휘한 바 있지만 이제는 이를 다시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두 나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첨단 기술과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각자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새로운 글로벌 경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 후 한 젊은 독일 학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강연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이제 한국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그 모든 도전을 극복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집단적 의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늘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독일도 그런 태도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난 뒤 저는 혼자 앉아 지난 몇 년간의 한국과 독일의 관계 변화를 되새겼습니다. 한때 독일은 한국에게 가르침을 주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독일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가 단순히 한쪽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저는 두 나라가 협력해 세계 경제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과 독일의 관계에서 보았던 가장 희망적인 가능성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새로운 협력의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협력은 두 나라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과거의 성공에만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불확실성을 동반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과 독일이 함께 걸어갈 새로운 미래를 기대합니다. 과거는 우리의 기반이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새로운 도전입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존중하며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세계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는 독일의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그는 뮌헨 공과대학교 교수의 권유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한국에 와서 많은 것을 경험하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을 경험했길래 사연을 보낸 것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너 베클린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교통 인프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토목공학자였던 아버지는 가끔 저를 건설 현장에 데려가셨고 그곳에서 본 거대한 기계들과 복잡한 도면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특히 아버지께서 독일의 뛰어난 공학기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실 때마다 저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졸업 후에는 여러 나라의 도로 인프라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다른 나라들의 기술력을 직접 경험하며 독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독일의 자랑, 아우토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 완벽하게 관리된 노면,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까지. 저는 항상 아우토반이 단연코 세계 최고의 고속도로라고 확신해왔어요. 유럽의 교통 인프라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믿었죠. 다른 나라들의 고속도로를 경험할 때마다 아우토반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뮌헨 공과대학교의 슈미트 교수님으로부터 의외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라이너, 한국의 경부 고속도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최근 그쪽 교통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더군. 한번 연구해보는 게 어떻겠나?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주제라고만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장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고속도로가 아우토반에 비견될 만한 수준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오래된 기술을 따라하는 수준이겠지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렇게 시작된 한국 방문 준비. 저는 경부 고속도로의 기술적 수준을 확인하고 독일의 아우토반과 비교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하지만 내심 과연 얼마나 발전했을까? 아마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겠지? 라는 의구심, 아니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진 채로 말이죠.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챙기는 동안에도 이 생각은 계속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연구가 아우토반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출발 전날 아버지께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라이너, 열린 마음으로 보아라. 때론 우리의 선입견이 진실을 가리기도 한단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아우토반이 더 뛰어날 거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꽤 인상 깊었습니다. 공항의 규모와 시설이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거든요. 입국부터 놀라게 하려는 작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바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독일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한국의 수도 서울이 그저 평범한 아시아의 도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철도에 탑승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차량 내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고 와이파이까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독일의 IC 열차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플랫폼 스크린 도어, 실시간 열차 도착 정보 안내,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역사 내부 이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지하철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노인분들도 어려움 없이 스마트폰으로 교통카드를 태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서울의 디지털 혁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하고 잠시 쉬고 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마치 미래도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밤이 되자 건물들의 화려한 조명이 켜지면서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이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다음 날 한국의 렌터카 회사에서 차를 빌리고 경부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을 찾았어요. 약 400km, 독일에서라면 4시간이면 충분할 거리죠. 한국에서는 얼마나 걸릴까? 하는 생각을 하며 출발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도로 상태가 좋았거든요. 노면은 매끄러웠고 차선도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어요. 주변 경관도 나쁘지 않았죠. 울창한 숲과 잘 정돈된 도로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고속도로의 시작 부분이라 특별히 관리가 잘 된 구간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늘어나도 도로의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도로 관리는 아우토반과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달리면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과 CCTV였어요. 전광판에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CCTV는 도로의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죠. 이 정도의 실시간 교통관리 시스템이라면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속도계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제 차의 속도가 100km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차체의 흔들림은 크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갑자기 전방에 정체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역시 교통체증은 피할 수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경로를 변경하더니 우회로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내에 따라 우회로로 진입했고 20분 만에 다시 원래 경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꽤 인상적이었어요.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 시스템은 아우토반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이 도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체 구간의 모습일까? 아니면 특별히 관리되는 구간만 지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의구심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어느 구간을 달리든 도로의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교통관리 시스템의 효율성도 계속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차를 달리면서도 계속해서 주변을 확인했어요. 도로의 상태, 교통관리 시스템, 주변 시설 등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런 기술력과 효율성에 대해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 이 의문은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고 이 고민은 결국 제가 한국의 기술력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휴게소에 들리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던 휴게소는 그저 간단한 식사와 화장실이 있는 평범한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로 향하는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휴게소 건물이 예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입구에 들어서자 다양한 식당들과 편의점, 심지어 작은 기념품 가게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다양한 시설을 라고 중얼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주문을 위한 키오스크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 손쉽게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호기심에 이끌려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보았어요. 화면을 터치하자 다양한 메뉴가 나왔고 영어 지원도 되어 있어 쉽게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불고기 버거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식 햄버거라고 하던데 한번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나 친구들과 함께 와서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독일의 휴게소와는 달리 여기서는 사람들이 좀 더 오래 머무르며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고기 버거를 받아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고기의 맛이 독특했고 소스도 처음 맛보는 풍미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휴게소 내부에는 작은 공원 같은 휴식 공간도 있었고 심지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독일의 휴게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휴게소를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문화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휴게소의 모습은 단순히 편의 시설을 넘어서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고속도로 여행을 하면서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휴게소 내의 청결함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이용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휴게소를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고속도로 문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도로의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편의와 문화적 요소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한국의 발전된 모습 중 하나구나 싶었습니다. 다시 차에 올라타면서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히 도로 기술을 비교하는 것을 넘어 두 나라의 문화와 생활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제 연구에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의문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휴게시설이 과연 효율적일까? 유지관리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노트북을 펴고 오늘 겪은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하나둘씩 깨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부고속도로의 교통관리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전날 봤던 CCTV와 전광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출발해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도로 곳곳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관찰했어요. CCTV는 약 2km마다 설치되어 있었고 전광판은 주요 구간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밀도라면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에 충분해 보였어요. 주행 중에 갑자기 전방의 사고 정보가 전광판에 떴습니다. 10km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비게이션이 우회 경로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제한을 따라 우회로로 진입했고 놀랍게도 큰 지체 없이 목적지로 향할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이 시스템은 아우토반에서도 있지만 여기서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내비게이션과의 연계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모든 정보는 어디서 관리되고 있을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경부고속도로 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취해 방문 허가를 받았고 다음날 센터를 찾아갔어요. 교통관제센터에 도착하자 그곳의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거대한 모니터 벽에는 실시간으로 고속도로의 모든 구간이 표시되고 있었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센터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곳에서는 CCTV, 속도 감지기, 기상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취한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이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앞으로의 교통 상황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제가 알고 있던 교통관리 시스템의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단순히 잘 관리되는 도로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지능형 시스템으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이날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아우토반과 비교했을 때 경부고속도로의 교통관리 시스템은 분명 몇 가지 면에서 앞서 있었어요. 특히 실시간 대응 능력과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 면에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점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첨단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사고율 감소나 교통 흐름 개선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 다음 날 일어나서 경부고속도로의 역사와 그것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료를 찾아보니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에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고속도로가 착공에서 완공까지 단 2년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 당시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정말 대단한 성과로 보였습니다. 독일에서도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서울 대전 구간을 약 6개월 만에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독일이 그 당시의 한국 경제 상황과 비슷했다면 10년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완성되었더군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니 경부고속도로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한 나라의 발전 의지와 열정이 담긴 상징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속도로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 경부고속도로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서울과 부산을 잇는 이 도로는 물류 비용을 크게 줄이고 지역 간 이동을 용이하게 만들어 경제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니 이 도로가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 성장 역사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증거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로의 역사를 직접 느껴보고 싶어졌어요. 경부고속도로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한국도로공사 도로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자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고속도로의 역사를 보여주는 작은 전시관이 있었고 그곳에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 과정과 초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관에서 본 옛 사진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험한 산길을 뚫고 도로를 만드는 모습, 완공 후 처음으로 달리는 차들의 모습 등을 보며 이 도로에 담긴 한국인들의 노력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당시 이 도로 건설에 많은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도로 건설 프로젝트와도 다른 점이었습니다. 도로박물관에서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이 도로가 단순히 두 도시를 잇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발전 의지를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도로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발전해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점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도로를 어떻게 현대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이 도로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지난 며칠간의 경험과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아우토반을 본격적으로 비교하고 시스템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도로의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우토반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속도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를 위해 도로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속주행을 고려한 곡선 반경과 경사도를 적용합니다. 반면 경부고속도로는 최고 속도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 대신 더 많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도로 포장 기술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우토반은 콘크리트 포장을 주로 사용하여 내구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반면 경부고속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주로 사용하면서도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노면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극심한 기후 변화를 고려할 때 이러한 유지보수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교통관리 시스템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좀 더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앞서 본 것처럼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과 우회 경로 안내 등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아우토반도 물론 선진화된 교통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경부고속도로의 시스템이 좀 더 통합적이고 신속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전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차이가 있었어요. 아우토반은 고속주행이 가능한 만큼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경부고속도로는 속도 제한과 함께 다양한 안전시설물을 통해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었어요. 아우토반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중요시하여 생태 통로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최근 들어 이런 부분에 신경 쓰고 있지만 아직은 아우토반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어 보였어요.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떤 시스템이 더 효율적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두 고속도로의 교통량과 평균 통행시간 등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기로 했어요. 분석 결과 놀랍게도 경부고속도로가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차량을 더 빠르게 수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우토반의 무제한 속도 구간에서는 개별 차량의 이동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교통 흐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앞서고 있었어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저는 두 시스템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우토반은 개인의 주행 자유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는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점도 생겼습니다. 과연 이런 차이가 단순히 기술적인 선택의 결과일까? 아니면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교통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해보기로 결심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교수님은 경부고속도로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도로는 단순한 교통로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근면성과 발전 의지가 집약된 상징이죠. 1960년대 말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가 너무 야심차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인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냈죠. 그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이 도로에서 느꼈던 특별한 에너지가 어디서 온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끈질긴 의지와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엔지니어는 경부고속도로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기술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운영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교통 흐름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 시스템은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의 교통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신호 체계를 실시간으로 조절합니다. 엔지니어는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우리는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이를 통해 도로의 파손이나 위험 요소를 즉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죠. 이 말을 듣고 저는 왜 경부고속도로의 시스템이 그토록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운영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정책 전문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환경 친화적이고 더욱 스마트한 도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태양광 도로를 실험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도로 표면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죠. 정책 전문가는 더 나아가 미래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인프라도 준비하고 있어요. 도로 곳곳에 센서와 통신 장비를 설치해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끊임없는 혁신 정신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제가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것이 단순히 기술적 지식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도로는 제게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매끄러운 노면, 효율적인 교통관리 시스템, 그리고 쾌적한 휴게 시설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한국인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로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제 안의 편견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고속도로가 과연 아우토반만큼 좋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시스템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발전 의지와 혁신 정신이 구현된 살아있는 역사다. 아우토반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결코 뒤지지 않는 효율성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이 시스템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경부고속도로 같은 혁신적인 인프라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 독일로 돌아가는 긴 비행 동안 저는 이번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선진 사례를 독일의 도로 시스템 개선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제게 단순한 연구 경험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다른 문화와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앞으로 제 연구와 일상에서 이번에 배운 교훈을 항상 기억하며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이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 한국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